열하일기 1편 압록강을 건너며 1780년 여름 조선의 문인 연암 박지원은 청나라 황제의 칠순 잔치를 축하하는 사신단에 합류해 중국으로 떠난다. 평생 한번 꼭 가봐야지 하고 벼르던 그 먼 길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압록강 앞에서 술 한잔. 출발 전날 열흘째 의주관아에 발이 묶여 있었다. 장마로 압록강이 넘칠 듯 불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공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역관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간청했다. 그러나 정사는 단호했다. 이미 장계의 날짜를 써넣었다. 오늘 건넌다. 연암은 홀로 말을 타고 먼저 성문으로 향했다. 안장 왼쪽엔 벼룩, 오른쪽엔 거울과 붓, 작은 공책 4권. 행장이 이렇듯 단출하니 짐 검사쯤은 두렵지 않았다. 성문 누각에 올라 동쪽 고향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인 창대와 장복이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다. 알고 보니 둘이 주머니를 털어 돈 26푼으로 술을 샀단다. 국경을 넘으면 조선 돈을 쓸 수 없으니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였다. 너희 둘이 술을 할 줄이나 아느냐? 입에 대지도 못하옵죠. 연암은 피식 웃고는 혼자 잔을 따라 한 잔은 기둥에 부어 이번 여정의 무사함을 빌고 한 잔은 두 하인을 위해 빌었다. 그래도 술이 남자 창대를 시켜 말을 위해서도 땅에 뿌렸다. 강을 건너다. 배는 5척뿐이었다. 물살은 살별처럼 빠르고 탕류가 하늘에 닿을 듯했다. 삿대를 물에 꽂자마자 배가 번개처럼 달렸다. 통군정 기둥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전속 나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파탈처럼 까마득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강 중간에 모래섬이 생겨 먼저 건너간 사람과 말이 거기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사공은 저 센 물살을 거슬러 배를 올리는 건 하루 이틀로는 어렵습니다라며 손을 내저었다. 결국 사신들이 군교에게 채찍을 들었고 군교는 한 손으로 전립을 쥐고 한 손으로 바지춤을 잡은 채 예의하며 허둥댔다. 한참 후에야 전원이 강을 건너 구련성에 첫 야영지를 꾸렸다. 밤에는 소나기가 퍼부었다. 책문에 들어서다 새로운 세계. 사흘을 더 걸어 마침내 책문, 즉 청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도착했다. 연암의 눈이 번쩍 뜨였다. 목책 너머로 보이는 중국 마을은 딴 세상이었다. 내거리가 먹줄 친 듯 반듯하고 담은 벽돌로 쌓였으며 수레와 사람들이 넘쳐났다. 가게마다 그림 그린 자기들이 가득했다. 시골 변두리 마을인데도 이렇게 정갈하고 화려하다니. 연암은 솔직하게 고백한다. 처음 책문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기분이 솟구쳤다고. 이걸 보고 나니 그냥 발길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는 이것이 질투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는 내 견문이 좁은 탓이다. 열애의 밝은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핀다면 모든 것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 마침 소경 하나가 월금을 뜯으며 지나갔다. 연암은 무릎을 쳤다. 저야말로 평등의 눈을 가진 이가 아니겠냐. 책문을 통과하자 청나라 관리들이 도열에 앉아 사신단을 맞이했다. 연암 일행 중 변계함이 말을 탄 채 그냥 지나쳤다가 호통을 들었다. 뒤에서 연암이 그를 만나 한마디 했다. 볼기 둔 자를 잘 생각해봐. 둘이 한바탕 웃었다. 길 위에서 만난 것들. 이후 사흘 동안 연암은 길에서 보는 것마다 메모하고 감탄했다. 우물 하나에도 감동받았다. 위는 돌덮개로 막아 사람이 빠지는 것과 먼지를 막고 두레박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도록 만들어 종일 물을 길어도 힘이 들지 않게 해두었다. 우리나라 평양에 비슷한 것이 있지만 등에 지고 다녀 좁은 골목에서 불편하다.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이 훨씬 낫다. 집 짓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것이 벽돌이었다. 벽돌 하나하나를 자로 재고 갈아서 틈 하나 없이 쌓고 석회로 붙이면 수만 개의 벽돌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불도 맞고 도둑도 맞고 쥐도 새도 들어오지 못했다. 동행 정진사와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며
연암이 벽돌의 우월함을 열변했다. 돌 하나의 단단함이 벽돌 만 개의 단단함을 당하지 못하는 법이라네. 뒤를 돌아보니 정진사가 말한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고 있어? 다 들었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느니. 연암이 부채를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하고 둘이 박장대소했다. 장마에 발이 묶이다. 통원보에서 장마를 만났다. 시냇물이 불어 사흘이나 발이 묶였다. 심심해진 비장들이 투전판을 벌이자 연암도 끼어들어 연거푸 5번 이겨 백연잎을 땄다. 술을 사서 한잔하고 흐뭇해했다. 발 묶인 사흘 동안 연암은 벽돌가마도 살피고 구들 놓는 방식도 꼼꼼히 관찰했다. 수숫강 300줌으로 한 가마를 떼면 벽돌 8,000개가 나온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조선에 돌아가면 꼭 이 방법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느 밤에는 갑자기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 깜짝 놀라 소리쳤더니 청나라 갑군이 도이노우미오 데노미오라고 대답했다. 사신단 숙소를 밤마다 순찰하는 것이었는데 그 갑군이 조선 사람들에게서 배운 유일한 말이 바로 되놈이었던 것이다. 벼루까지 달려들어 연암과 정사 모두 밤을 꼬박 세웠다. 드디어 요동 벌판으로 물이 빠지자 다시 길을 나섰다. 강을 건너는 중에 말이 기울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다. 순간적으로 말꼬리를 붙잡아 몸을 가누었는데 나중에 연암 스스로도 놀랐다. 나 자신이 이렇게 재빠를 줄은 몰랐다. 여러 고개를 넘고 꿈속에서 고향집까지 날아갔다 돌아오는 생생한 꿈을 꾸고 드디어 그 유명한 요동 벌판에 다다랐다. 마두 태보기가 갑자기 말 앞에 엎드리며 외쳤다. 백탑이 보입니다. 말을 달려 산모롱이를 돌자 눈앞이 확 트이며 끝도 없는 벌판이 펼쳐졌다. 그 순간 연암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아, 참 좋은 울음터로다. 가히 한번 울만하구나. 정진사가 당황해서 물었다. 이렇게 넓은 천지를 만나서 왜 갑자기 울고 싶다 하십니까? 연암이 답했다. 사람들은 슬플 때만 우는 줄 아는데 기쁨이 사무쳐도 울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고 욕심이 사무쳐도 우는 법이요. 저 갓난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 넓은 세상에 나왔을 때 터뜨리는 울음처럼 이 광활한 요동 벌판을 처음 바라보는 이 순간 나 역시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소. 구요동 성에 들러 백탑을 구경하고 태자하를 건너며 낚시꾼들에게 배를 부탁하다 한참을 기다리는 고생도 했다. 저물녘 겨우 강을 건너 신효양의 절에 여장을 풀며 첫 번째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하루에 70리를 걸은 날이었다. 압록강 한 줄기를 건넜을 뿐인데 연암의 눈과 귀와 마음은 이미 가득 찼다. 벽돌 하나, 우물 하나, 구들 하나에도 배울 것이 있었다. 그것이 열하일기의 시작이었다.